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서초구 인문학 대학 강독 강의 11월 넷째 주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자가 편찬한 노나라 역사서의 이름이 춘추입니다. 춘추라는 말 자체가 봄과 가을이라는 뜻으로 한 해나 혹은 봄과 가을이 반복된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2020년의 춘추가 이제 막 우리 곁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이 대학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저는 봄부터 대학 만화를 그리다가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올 한 해 춘추는 그야말로 대학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의 공부의 기록인 이 대학 강의를 통해 많은 분들이 고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학 15장의 앞부분을 읽었는데 최고 통치자가 백성의 부모된 마음으로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백성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혈구지도로서 신중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백성을 잃지 않고 나라를 잃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대학의 15장의 나머지 역시 통치자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혈구지도로서 다스리기 위해 자신을 신중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유덕, 차, 유인, 유인, 차, 유토. 군주에게 덕이 쌓이면 유덕자가 주변에 몰려들고 유덕자가 모이면 토지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차는 곧 즉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덕이 있으면 곧 사람이 있게 되고 사람이 있으면 곧 토지가 있게 된다. 이 말은 군주가 나라를 얻게 되는 과정을 말한 것 같습니다. 15장 앞부분에 나왔던 득중, 즉, 득국, 많은 사람을 얻으면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말과 연결해서 먼저 군주의 덕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자연히 주변에 흠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면 토지가 있게 된다는 것은 결국 국토를 얻을 수 있다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유토, 차유재, 유재, 차유용. 토지를 얻으면 재화가 모이고 재화가 모이면 쓸 곳이 생겨난다. 국토를 얻으면 거기서 생겨나는 농산물과 자원을 세금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 재화가 생겨나고 재화가 있게 되면 국가 경영을 위해 쓸 곳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결국 정치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얼마나 돈을 쓸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덕자 본야, 재자 말야. 따라서 덕이 근본이요 재화는 만렵이다. 앞에서 먼저 덕이 있고 나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재화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져도 덕과 재화의 관계는 덕이 근본이고 재화가 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재화보다는 덕을 중시하고 덕을 닦는 데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인데 인간 사회의 현실이 이렇다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재화가 근본이 되고 덕이 만렵 취급을 받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덕이 근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본 내말, 쟁민, 시탈. 근본을 밖으로 내치고 말단을 안으로 들이는 것은 백성이 서로 다투고 강탈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외본 내말은 바깥쪽의 만렵에 불과한 재화를 근본으로 삼고 안에 있어야 할 덕을 바깥쪽으로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재화만을 숭상하고 덕을 내치면 쟁민, 백성이 서로 다투고 시탈의 시가 베풀 시자여서 시탈은 남의 걸 빼앗는 것을 가르치는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지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고 재취 즉 민산.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모아두면 백성들이 흩어진다.
취가 모은다는 뜻인데 재화를 모으는 것은 재화를 근본으로 알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바깥쪽의 말렵을 근본으로 알고 근본인 덕을 외면하는 외본내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재화를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주어를 최고 통치자인 천자로 보면 나라를 경영하는 천자가 재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재물 모으는 데만 몰두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민산. 그렇게 되면 민심은 흩어지게 되고 민심만 흩어지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살기 위해 그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실중, 즉 실국, 대중의 마음을 잃어서 나라를 잃게 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극적인 아일랜드의 대기근 사건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841년에서 1845년까지 5년간 수확하기 전 밭에서 감자를 썩게 하는 감자 전염병이 돌아서 극심한 흉년이 든 것이 그 시작이었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대부분 감자를 주식으로 했기 때문에 감자 흉년은 엄청난 대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근 사건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였다고 알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이 한일 관계를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아일랜드와 영국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를 지배한 것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은 식민지로 삼고 있던 아일랜드를 1801년 병합하고 나라 이름도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절에 대부분의 아일랜드의 농장은 영국인 부재자 지주들의 소유였고 가난한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소작농으로 살아갔는데 문제는 감자 흉년이 닥쳤을 때 아일랜드에서 농산물 가격이 무섭게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시장을 신봉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장악한 영국 정부가 시장이 적절하게 곡물 가격을 결정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폈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린 최강의 부국이었던 영국 정부가 자국에 병합된 아일랜드의 기근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방치한 셈인데요. 여기에 굶주린 사람들 사이에 장티푸스와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면서 결국 아일랜드인 100만 명이 죽고 100만 명은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한 이민선에 몸을 실어야 했습니다. 이후 아일랜드가 독립전쟁과 내전까지 겪는 지난한 투쟁 끝에 식민지 800년 만에 독립국가가 되고 1937년에 영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었던 것이 대기근의 처참한 상황을 아일랜드인들이 잊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공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던 영국 정부가 자국 땅의 일부였던 아일랜드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화를 풀고 대기근을 책임지는 효과적인 정책을 폈다면 아일랜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고 영국의 국경과 나라 이름이 지금과는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 즉 민취, 재화를 흩어서 사용하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다. 반대로 최고 통치자가 재화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 흩어서 백성을 위해 사용한다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은 통치자를 향해 모이게 됩니다. 국정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무리를 지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초의 미국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에 의한 기술혁명인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의 부가 미국에 집중되기 시작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유럽의 유대인과 지성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뉴욕의 맨하탄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꿈의 도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꿈꾸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고, 대기근을 피해 도망쳐야 했던 수많은 아일랜드인도 여기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이민자들이 오늘날의 미국을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재취, 증민산, 재산, 즉 민취. 이 말은 중원 지역을 천하의 전부라고 알고 있었던 시절에 나온 이야기지만, 천하를 지금의 전 세계로 바꿔서 생각해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신대륙에 생겨난 자유와 경제적 기회를 향해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을 향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개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이민은 계속되고 있고, 전 세계의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 정부 차원의 노력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공자가 천하를 떠돌면서 소원했던 것이 작은 성읍 하나라도 잘 다스려서 본보기를 보이면 천하의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게 될 거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 재화를 꼭 써야 할 곳에 잘 쓰고 그래서 민심을 하나로 모은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선망하고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인구 숫자는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가 시작됐기 때문에 대학의 이 말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고 언패 이출자. 그러므로 통치자가 말을 도리에 어긋나게 내보내면 역패 이입. 그 말은 도리에 어긋나게 반드시 되돌아온다. 패는 어긋난다는 뜻인데, 말을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그 속에 품은 생각이 어긋났다고 봐야지 단순한 말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통치자의 말이라면 그 중요성이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봐야 하는데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과 선동을 일삼는 통치자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말로도 모자라서 시도 때도 없이 트윗을 올리는 바람에 지난 4년 내내 하루도 언론의 관심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던 대통령인데요. 대학에 나오는 통치자의 잘못된 점을 모두 대입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예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없었다면 제가 대학 강의를 어떻게 했을지 아마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화폐 이입자. 통치자가 재물을 도리에 어긋나게 긁어 모으면 역패 이출. 반드시 그 재물은 도리에 어긋나게 되나가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하에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끌어모은 일이 많지만, 특히 돈에 관해 비상한 관심과 끈질긴 집착을 가졌던 우리나라의 전임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계시고 대법원에서 재임 중 횡령과 뇌물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징역형이 확정돼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고 추징금과 벌금을 선고받아서 그 재물이 도로 되나가게 됐는데, 이걸 전액 환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이 원리만은 대학의 화폐 이입자 역패 이출이라고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학은 물론이고 논어와 맹자, 중용까지 사서의 내용이 주로 통치자를 포함한 군자의 리더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서의 내용을 풀다 보면 현대의 각 나라 지도자들이 소환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정치는 어떤 경우에도 최고 통치자의 인격과 도덕성을 떠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유가의 정치 사상인데, 이런 유가의 정치 사상이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학 15장은 덕이 근본이고 재가 만렵이라는 강력한 유교적 도덕주의를 말하면서도 국가 경영에 관한 매우 현실적인 논의를 유가식의 통일제국의 논리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실천하는 리더가 평천하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읽었던 15장의 뒷부분을 다시 읽고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유덕, 차, 유인, 유인, 차, 유토. 군주에게 덕이 쌓이면 유덕자가 주변에 몰려들고 유덕자가 모이면 토지를 얻을 수 있다. 유토, 차유재, 유재, 차유용. 토지를 얻으면 재화가 모이고 재화가 모이면 쓸 곳이 생겨난다. 덕자 본야, 재자 말야. 따라서 덕이 근본이요 재화는 말렵이다. 외본 내말, 쟁민, 시탈. 근본을 밖으로 내치고 말단을 안으로 들이는 것은 백성이 서로 다투고 강탈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시고 재취, 즉 민산. 그렇기 때문에 재화를 모아두면 백성들이 흩어진다. 재산, 즉 민취. 재화를 흩어서 사용하면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다. 시고 언패 이출자. 그러므로 통치자가 말을 도리에 어긋나게 내보내면 역패 이입. 그 말은 도리에 어긋나게 반드시 되돌아온다. 화패 이입자. 통치자가 재물을 도리에 어긋나게 긁어 모으면 역패 이출. 반드시 그 재물은 도리에 어긋나게 되나가게 마련이다.